교재 이제 32페이지가 되겠네요. 운영체제. 운영체제라는 말은 뭐예요?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OS라 그래. OS. Operating System 이렇게 되어 있죠. 오퍼레이팅은 말 그대로 운영하는 거고요. 시스템은 체제라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의 룰이 있죠.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법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법이라든지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관리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컴퓨터로 표현하면은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애매하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능? 참 애매해요. 그냥 윈도우 같은 거예요. 윈도우 아시죠? 도스 이런 거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윈도우 7이라는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키보드 마우스로 뭐를 사용을 하면 엑셀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하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윈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윈도우 같은 거를 OS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이란 말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건데, 서로 협력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 이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영어 뜻 자체가. 그러니까 뭐 KBS 할 때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게 KBS의 줄임말인데, 예. 그 시스템 그런 뭐다? 뭔가가 협력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 이걸 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EBS 할 때 시스템, 저긴 시스템이 좋아,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컴퓨터하고 사용자가 왜 컴퓨터를 사용을 해요?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가 좋은 결과를 받아내려고 컴퓨터를 쓰는 거잖아요. 정확한 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인터넷을 하는 이유도 사용자가 이 기계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찾아내려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결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능이라고 보다는 더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뭐 예전에 말하면 도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윈도우죠. 윈도우. 그 다음에 뭐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 유닉스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방대해요. 너무. 지금 컴퓨터로 비교하면 뭐 세 발의 피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세상에 처음 없던 걸 만들어낸 거라서 전기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껐다 켰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일단 켜놓으면 몰아서 한꺼번에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탁 공장처럼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빨래들이 들어오면 빨래만 디립다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리고 문 딱 닫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괄 처리라고 한다. 일괄 처리. 영어로는 배치 프로세싱.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그래요. 일괄 처리.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다? 급여를 계산한다든지 성적을 처리한다든지 뭐 연말정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몰아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은 뭐예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멀티죠. 멀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이런 거죠. 일괄 처리 때는
우리 급여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온 동네에 있는 급여 계산할 거 다 가져오는 거야. 일감을. 그래서 급여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적 처리할 겁니다. 그럼 성적 처리만 하는 거예요. 성적 처리 한참 하고 있는데 급여 계산 해달라 그러면 못해. 끝내야 돼. 밤을 새고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아, 요거 성적 처리하다 말고 급여를 해줘야 이 사람은 빨리 하고 갈 텐데 성적을 하다가 급여를 돌리려면은 다 일정, 다 공정을 맞춰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하려니까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급여하고 성적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럼 그 같이 해라 이거죠. 같이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우리 컴퓨터도 그렇게 하죠.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엑셀이 끝나면 파워포인트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엑셀도 실행해놓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해놓고 두 가지 다 놓고 내가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도스 시절은 어떤 줄 아세요? 1980년대 79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PC라는 걸 만들어내고 80년대 들어와서 IBM이라는 회사에서 PC용 운영체제가 등장을 하고 도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 작성을 하고 있다가 인터넷을 하려면, 통신을 하려면 문서 작성을 끝내야 돼요. 중간에 다른 일을 못해요. 하던 일을 종료하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괄 처리 같이 하나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러지 말고 인터넷도 하고 문서 작성도 하면 안 되냐 이거지. 두 가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PC는 혼자 쓰는 거죠. 제가 인터넷도 하면서 문서 작성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두 가지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 컴퓨터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왜? 기계는 한 대지만 사용자는 10명, 100명이 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다중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는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 시분할. 시스템은 뭐냐면 타임 쉐어링 시스템. 시간을 쪼개주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주는 거예요. 다중 프로그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나의 어떤 기계가 있어. 기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주스를 먹고 싶다 그러고 누구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는 주스를 다 만들고 나야 아이스크림을 만들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다중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하나의 기계에다가 주스도 만들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할 수 있는 기계를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기능은 두 가지를. 그래서 원료를 하나 넣으면은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냐면 사용자가 많아졌어요. 본체를 하나를 두고 100명,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A라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해.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나는 B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럼 B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어떤 사람은 C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럼 C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100명의 사용자가 100가지를 다 서로 다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딱 하나만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고 어느 한 시점을 딱 봤을 때 그 시점에는 엑셀을 하던 파워포인트를 하나만 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빨리 하다 보니까는 100명의 사용자들이 봤을 때 한꺼번에 하네? 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빨리 해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해주냐면은 하나의 컴퓨터에 우리가 1초에 몇 가지를 해요. 컴퓨터가. 저번에 슈퍼컴퓨터 보니까는 30 테라플롭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테라가 얼마입니까? 기가가 10억이고 테라가 1000억인가요? 1조인가요? 그러면 1초당 3조 개의 굉장히 많은 복잡한 수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1초당 3조 개를 계산해.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1000분의 1초씩 시간을 주면 어떨까요? 1000분의 1초씩 100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한 사람당 1000분의 1초씩 주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동안 이 사람이 요청한 거를 해결해 주는 거죠. 사용자들은 계속 명령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컴퓨터의 CPU는
그 한 사람 거를 처리해주고 1000분의 1초가 딱 지나면 두 번째 사람 거를 처리해줘요. 또 1000분의 1초 동안 처리하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을 해요. 그러면 복잡해도 3초면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보세요. 3초. 1초에 3조개를 계산하는데 3초면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1초에 3조개면 1초에 3조개인데 3초면 9조개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9조개를 계산하는 컴퓨터가 100명 거를 처리하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3초도 안 걸리겠지. 그럼 그 100명의 사용자가 뭐라고 하느냐? 한꺼번에 했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그거를 우리는 시간을 분배해서 쪼개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보면 돼. 붕어빵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붕어빵 굽는 거? 반죽 넣고 뒤집어서 돌리고 뚜껑 열어서 붕어빵 떼어내고 또 반죽 넣고 뒤집어서 돌리고 계속 돌리고 하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계속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빠르다면. 지금은 느리지만 그게 만약에 빠르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빨리 한 것처럼. 그러나 그 붕어빵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익어서 나왔다고 보면은 붕어빵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붕어빵이 구워서 나왔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시분할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운드 로빈 방식이래요. 라운드 로빈 방식. 목걸이처럼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게 있다더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중 처리는 뭐예요? 다중 처리는 좀 여러 가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에요. 아까는 멀티 프로그래밍인데 이건 다중 처리는 멀티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CPU로 또는 여러 개의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방식이 좀 다르죠. 아까 시분할 시스템이 만약에 붕어빵을 굽는데 밑에 있는 화구 불을 뿜어내는 구멍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것만 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붕어빵 굽는 걸 자세히 보시면 밑에 불이, 가스레인지 불이 여러 개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굽고 있단 말이야. 동시에. 예, 그런 거를 다중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지금 우리 강실 컴퓨터는 메인보드 하나에 CPU가 하나 꽂혀 있지만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안에, 본체 안에 CPU가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중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는 CPU가 20만 개가 꽂혀 있다 그래요. 20만 개가. 근데 거기 들어가는 CPU가 인텔 CPU예요. PC용 CPU가 들어가서 처리한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금도 슈퍼컴퓨터들은 어떻게 하냐면 CPU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슈퍼컴퓨터용 CPU를 제조해서 그런 CPU를 뭐 8개, 12개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죠. 성능 좋은 거. 근데 그게 원체 비싸다 보니까는 이제 PC용 CPU를, 서버용 CPU를 수십만 개를 연결해서 병렬 처리하게끔 하면 굉장히 빠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작동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또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업무를. 어떤 게 그럴까요? 그 우주왕복선 중에 우주선이 안 탄 무인 우주왕복선 있죠. 미국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 사람이 없이, 그냥 사람 없이 우주선 내보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서 우주정거장에 가가지고 일 보고, 저기 달나라에 가서 일 보고 지들끼리 다시 와요. 근데 그 안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있어요. 5대가. 하나는 항로, 하나는 관측, 하나는 기상, 뭐 이런 걸 담당하게끔 해서 그 달나라까지 가는 모든 그 거리, 길에 대해서 정보를 따로따로 넣어주는데요.
한 대 컴퓨터에서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업무를 담당해서 준대요. 그럼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관리하는 컴퓨터도 있겠고, 역할을 담당을 해서 이제 그 5대 컴퓨터가 우주선을 운행하면서 가는 거죠. 달나라까지 가고. 그러니까 지금 화성에도 가 있고 뭐 명성에도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걔들이 업무를 처리해서 하게끔. 근데 예를 들어 5대 컴퓨터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면 5대가 회의를 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나오면 그대로 처리하고, 그래도 이상이 생기면 이제 나사로 다시 연락이 돼서 나사에 있는 중앙 컴퓨터하고 또 통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만화에 나올 만한, 영화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그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80년대 들은 얘기예요. 80년대 제가 대학에서. 지금은 더 많이 하겠죠. 그렇게. 예. 다중처리라고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듀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대 컴퓨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2대, 3대를 가지고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듀플렉스는 뭐냐면요,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메인 컴퓨터가 작동을 해요. 메인 컴퓨터가 작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비 컴퓨터가 움직여요. 예비 컴퓨터가 작동되는 동안에 이제 메인 컴퓨터가 수리를 하겠죠. 그 수리가 끝나면 다시 메인 컴퓨터가 하던 역할을 이제 보조 컴퓨터가 돌려주는 거죠. 그게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은행 업무 같은 거 할 때, 제가 아주 학창 시절에 그 은행을 가보면 온라인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통신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쪽에 있는 본점에 있는 중앙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전국의 온라인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꽤 오랜 기간 그런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은행에 그런 표지를 안 붙여놨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예비 컴퓨터가 하나 들어온 거죠. 중앙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예비 컴퓨터가 그 일을 맡아서 담당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듀플렉스 시스템이에요. 이런 방식을 가지고 다중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 실시간 처리는 뭐예요? 실시간 처리는 이제 영어로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리얼타임 프로세싱, 예. 즉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를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할까요? 주로 좌석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 항공기나 이런 거 좌석 예약하잖아요. 우리 전자우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우편 같은 거. 전자우편 우리가 계정에 로그인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우주선 운행, 레이더 추적, 핵물리학 실험 및 데이터 수집, 은행의 온라인 업무 이런 거 있네요. 예.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등등들이 바로 실시간 처리다 하는 거죠. 좌석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예약을 해서 끝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 게 아니라 뭐 과거 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좌석 예약 같은 거는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실시간 처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 처리는 뭘까요? 다중 처리. 다중 처리는 이제는 실시간 처리다. 이게 다중 처리가 아니라 다중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괄 처리, 다중 처리, 뭐 실시간 처리, 각종 방식이 총망라된 거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다중 처리죠. 그렇죠. 다중 처리가 아니라 일괄 처리,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라든지 실시간 처리 및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다중 모드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분산 처리는 뭐죠? 분산 처리는 흩어져서 처리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는 전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들의 OMR 답안지를 서울시 교육청으로 가져와서 성적 계산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방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서울에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OMR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손으로 채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역에서 다 해요. 지역 컴퓨터 갖고 다 합니다. 마치 저거 대통령 선거하면 지역에서 표 계산하잖아요. 예. 그 뭐 각 지역 거기에 뭐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센다 그래서 표를 빨리 센다 그래갖고 은행에 계신 분들이 뭐 거기에 이렇게 지원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분산 처리예요. 분산 처리. 집중 처리는 뭐죠? 그러면 집중 처리 한 곳에서 몰아놓고 하는 게 집중 처리겠죠. 그러니까 분산 처리하고 집중 처리가 반대 역할을 하는 거겠죠. 뭐. 집중 처리 한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 왜? 보안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다 흩어놓고 일을 시키면 남들이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몰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자, 기업의 발달 순서 해가지고, 기법의 발달 순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일괄 처리, 몰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중, 그 다음에 시분할, 뭐 이렇게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 그다음 다중, 분산 처리,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2번 문제도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압축은 뭐 하는 거예요? 압축은 여러분이 압축은 아실 텐데, 압축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압축은요, 통신 때문에 한 거예요. 통신 때문에. 통신. 내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해 두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양이 많던 적던 간에 공간을 늘리면 돼요, 솔직히. 그런데 통신은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선으로 통신을 했었거든요. 전화선으로 통신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느려요. 그 당시 통신이 느리고 시간당 돈을 낸단 말이에요. 3분 한 통화에 얼마 이렇게 내듯이. 그러다 보니까는 통신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를 통신을 통해서 보낼 때 줄여서 보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뭐는 빼고 뭐는 넣고 할 수 없으니까 압축하자 하는 개념이 나오고, 압축. 이불 보따리에다가 보자기에다 싸서 보내자 하는 거죠. 각각 흔들고 가지 말고 묶어서 가면 편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진공포장 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렇게 되니까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용량이 줄어들고 통신을 할 때 어떻다? 빨라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일석이조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압축의 가장 큰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의 옵션을 보면은요, 여러 개를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이런 거죠. 뭐 우리 강의실에 보면 이렇게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 4개를 따로따로 보내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보따리로 묶어. 어떻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하기 누르면 이 4가지가 하나로 압축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하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거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흩어져서 보따리 풀면 나오니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가 너무 커. 하나가 너무 커. 얘를 쪼개서 가져가자 이겠지. 쪼개서. 그런 경우도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쪽에 봤더니 물을 양동이로 받아놨어요. 근데 너무 커. 못 들고 가. 그럼 어떻게 돼? 바가지로 퍼다 날라야지. 여러 번에 걸쳐서.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개를 규격에 맞춰서 여러 개로 다시 쪼개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를 통째로 압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안에는 실행 파일들이 있어요. 실행 파일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하나 여기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인데 HNCTT 한글 컴퓨터 타자 티처. 예, 타자 한컴 타자 연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얘가 지금 크기가 여기 보니까 15,000 얼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압축을 하면 이불 보따리로 묶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압축을 한 상태에서도 실행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안 됐는데 그게 되게끔 그런 기능도 이제 생겼고요. 예를 들어서 얘를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하면은
압축은 돼요. 압축은 돼요. 그럼 압축된 게 요거거든요. 이 상태는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얘를 들어가 보면 얘가 있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행하는 것 말고 요것은 실행이 돼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실행하는 것 말고 아예 밖에서 실행 파일 자체를 압축을 시켜서 갖고 있다가 그 자체를 실행하는 방법이 우리 윈도우상에서는 안 하지만 과거 도수 시절에서는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안 나와 있네. 여기는 그게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네요. ARJ, 뭐 LHA, 그 다음에 LGH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PKzip, PKzip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PK unzip도 있어요. PKun, unzip. PKzip은 압축하는 프로그램이고요. PK unzip은 압축 푸는 프로그램이에요. 과거엔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ARJ라는 프로그램을 갖고는 안에다 옵션을 주면은 압축을 하는 거고, 다른 옵션을 주면 압축을 푸는 거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할 수도 있고 압축을 푸는 것도 있고, PK unzip이나 PKzip 같은 경우에는 압축하는 애 따로, 압축 푸는 애 따로 있었고, 도스 시절에는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LHA라는 것도 있고요. RAR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용 이제 그 zip 파일이 윈zip이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ARJ도 RAR도 윈도우용이 나오면서 WinRAR, WinARJ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R 모양으로 생긴 집이 나와서 Rzip이라고 불러서 우리나라에서는 압축 프로그램의 대명사가 Rzip이에요. V3zip도 있어요. V3zip.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압축용 프로그램인데요. V3zip이라 그래서 얘는 압축하는 프로그램인데 보안 관련도 처리를 해주게끔 하는 건데, 아무래도 Rzip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류작이 뭐냐면 빵집, 빵 모양으로 생긴 빵집이 있고 별명으로 만든 별집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 써보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스폰서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개발 환경들이 너무 열악해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놓으면요 굶어 죽기 딱 알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과정을 학습을 하고 전공을 하고 사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강의를 했지만은 개발자들은 부자가 없어요.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부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해요. 그러니까 스폰서들을 받아요. 스폰서들 광고를 협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광고가 우리한테 득되는 광고도 있지만 득 안 되는 광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인터넷만 실행하면 뭐 광고가 막 10몇 개씩 뜨고 막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스폰서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빵집이나 별집 같은 경우에는 쓰지 마세요. 아예 안 좋은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프로그램 자체는 안 좋은 게 아닌데 그 프로그램 내에 연결되는 이제 그 스폰서들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아카이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카이브라는 말은 뭐 우리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압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에 있는데, 압축을 하면은 용량이 줄어드니까 전송이 빠르죠. 그리고 보관하기도 어때요? 좋죠. 예를 들어 100이라는 크기를 압축을 하면 50이 되니까 보통 절반주 되거든요. 어떤 거는요 10분의 1로 줄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갖고 다니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 풀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압축이라는 기능인데, 압축한 걸 또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압축한 걸 또 압축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 보면은 그런 말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보기가 압축을 한 걸 또 재압축하면은 계속 줄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번째가 틀렸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압축 기술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자체가 압축되어 있어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뭐가 있어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안에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이런 거 있죠. 소리, 영상, 그림, 디카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우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mp3 노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요 압축이 돼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그 디카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그 사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거를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요. 알아서 기계가. 그렇게 해서 그게 압축이 된 상태로 갖고 있으면 사용자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계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윈도우가 알아서 압축을 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옛날부터 그랬었죠. 오디오도 그래요. mp3 같은 경우도. mp3도. 그러니까 본래 CD 안에 노래가 한 16곡 정도 들어가요. 일반 가요들이. 그런데 그렇게 압축을 하잖아요. 그 mp3로 이제 걔를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하게 돼서 추출을 해서 갖고 있으면 CD 한 장에 그런 노래가 mp3 노래가 한 160곡, 200곡이 들어가면 mp3는 일반 오디오에 있는 노래를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D가 음질이 더 좋아요. mp3보다 CD가 음질이 좋은 거예요. CD 음질이 훨씬 좋은 거고 mp3는 그거를 압축을 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음질이 약간은 떨어지고 대신에 많이 저장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지원해주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한다. 예. 그래서 압축된 거를 풀어서 봐야죠. 자, 여러분들 압축해서 보관을 하고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압축해서 보관하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컴프레스라 그래요. 컴프레스. 그 압축을 풀어서 사용한다 그랬죠? 이걸 영어로 디컴프레스라 그래요. 그럼 줄이면 이게 뭐가 돼요? 코덱이라 그래요. 코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콤플레이에서 코덱이 안 맞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압축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압축이 되어 있는 동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재생을 하면 콤플레이가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A라는 방식으로 압축해서 보관해 둔 건지 B라는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보관한 건지를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코덱이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보관한 건지 알면은 그 방식을 통해서 압축을 풀어내서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걸 코덱을 설정해 줘야죠. 코덱을. 예. 그걸 우리는 컴프레스 앤 디컴프레스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예. 바이러스 34페이지 53번의 바이러스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바이러스는 아니죠. 저는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파키스탄 바이러스였어요. 파키스탄 바이러스가 80년대, 90년도인가 91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오는데 파키스탄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컴퓨터 파일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6개월? 정확히 저는 몇 개월인지 몰랐는데 예전에 안철수 씨가 그 뭐 부채도사인가? 그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거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던 의학 자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백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덕분에 안철수 씨가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그때는 무료가 아니기도 했었어요. 한동안은 무료도 아니었는데 유료도 사용했는데 하여튼 덕분에 저도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같은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 중에 예. 그런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생물학적 바이러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도 깨끗이 씻고 디스켓을 만지거나 예. 그래서 오죽하면 야 여기 알코올 준비해 뭐 이런 소리까지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물학적 바이러스는 아니고 왜냐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니까 그거를 생물학적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복제 자기 자신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감염을 시켜요.
여기저기다 감염. 그게 복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른 데다 막 보내는 거예요. 아리안글 파일에도 보내고 엑셀 파일에도 보내고 이렇게. 그럼 그 엑셀이 감염되고, 그 엑셀을 실행했으면 실행된 엑셀이 주기억장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그렇게 해놓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도 감염이 되는 거죠. 내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재채기를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감염되는 거. 그리고 똑같은 거죠. 생물학적 의미처럼. 그렇게 감염이 돼서 파괴를 하더라 이거지. 내 자료를 파괴하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거나. 그리고 얘는 은폐 기능이 있어서 숨어 있어요. 그냥은 안 보여요. 써있네. 복제 기능, 은폐 기능, 파괴 기능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백신의 기능은 뭐냐면 예방, 검사, 치료. 바이러스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여기에 복제, 은폐, 그 다음에 파괴 기능이 있고, 백신의 기능에는 뭐가 있다? 검사, 치료, 예방, 검사, 치료. 예방, 검사, 치료. 이게 3대 기능이에요. 요즘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 PC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PC 관리 기능이 들어가서 백신을 쓰면 편한 거는 있어요. 근데 고유의 백신 기능은 예방, 검사, 치료. 우리 예방 접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방, 검사, 치료를 한다 이거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인터넷 안 하면 돼요. 인터넷 안 하고 오로지 워드 작업하고 엑셀 작업만 하면 돼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문서 작성하고 교환 만들기 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통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는 자료가 들락날락거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게.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료를 검사를 해야죠. 네이버에 가서 누가 전자우편을 뭘 보냈다 그러는데 무작정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지 말고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러면 검사를 해야 돼. 외부에서 복사한 파일은 검사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화벽을 설정하고. 방화벽. 근데 우리 윈도우 안에는 기본적인 방화벽은 작동되고 있어요. 방화벽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원래 불길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었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 공부하는 방화벽은. 근데 우리 통신상의 방화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적인 경로를 차단시켜주는 게 방화벽의 기능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해결을 못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차단하는 거고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은행별로 카드사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해킹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와서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내부에 와서. 그러니까는 그러한 업무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있잖아요. 은행마다. 은행 직원이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던 직원이 이제 은행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은행 통신망으로. 은행의 본점에 가서 그 통신망에 직접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개인정보를 휙 빼가는 거죠. 그럼 모르지. 내부에서 일어난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내부의 어떤 사람이라도 뭐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어디서 뭐 USB 메모리를 꽂았다 안 꽂았다 이런 것까지도 등록이 돼야 되고 뭐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것까지도 기록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내 지갑을 빼갔었다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방화벽의 기능인데, 안에 있는 사람이 빼가면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덜하죠. 그런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게. 그 방법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위대한 해커가, 아주 싸가지 없는 위대한 해커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정보를 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극히 드물죠. 힘들죠, 이제는.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심 가는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삭제해버린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일이 없어요. 외국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영어로 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죠. 이정민이라는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저를 알 수 있는 경로는 많아요. 왜?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니까. 근데 그네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해야 하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삭제해요. 봐도 모르고. 일단 봐도 모르니까 뭐하러 봐. 뭐 헬로우라고 써있어. 헬로우 이정민 이렇게 써있더라고. 못 저라고. 그냥 다 지워요, 그냥. 예. 열어보는 순간 첫째, 못 알아듣는 말만 있고, 둘째, 더 중요한 건데 그놈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저는 삭제해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다 확인을 하죠. 바이러스 종류에는 파일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는 우리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워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매크로 바이러스고요. 파일 바이러스는 파일에 감염되는 거예요. 파일에 감염되면요, 그 파일이 지워지거나 파일이 지워져요. 손상을 입는 거예요. 부트 바이러스는 뭐냐면 부팅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거든요. 부팅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팅이 되는 과정의 일부가 손상을 입어요. 부팅이 안 되겠죠. 컴퓨터를 켰는데 부팅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는 뭐예요? 두 가지 다 공격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예루살렘 바이러스, CIH 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하고도 얘기를 해요. 13일의 금요일.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면 그때 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그날 이 바이러스의 이제 컴퓨터가 작동이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첩보 용어 같아요. 그렇죠? CIH 바이러스는요, 체르노빌 바이러스라 그래요. 체르노빌 바이러스. 이건 대만에 있는 대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었어요. 제가 피해자 중에 아주 커다란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학원 컴퓨터 강의실 3군데가 초토화가 됐어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갖고요. 그때 이제 윈도우 몇이었더라? 95? 윈도우 95? 이런 그랬을 시절일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부팅이 하나도 안 돼. 아침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주부님들 이제 지역 주무님들하고 지역 주민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9시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다 먹통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돌려보내야죠. 수업을 못하니까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인을 파악했는데 몇 군데 학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를 새로 깔자. 근데 그때는 CD롬 드라이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CD롬들은 컴퓨터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학원에 한 대밖에 없어요. 학원에 한 대. 그럼 한 대씩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강의실 3군데를 다 설치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몇 날 며칠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설치된 컴퓨터 하드를 또 다른 컴퓨터에다 연결해가지고 복제를 해갖고 또 작동을 시키고 그렇게 CD롬 드라이브도 한 대 더 사가지고 지금은 CD롬 드라이브가 5,000원이면 사요. 그 당시 때는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갖고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업이 이제 그렇게 해서 수업을 못하고 낮 시간에 이제 학생들 와야 되는 시간인데 학생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컴퓨터를 켰더니 컴퓨터가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니들 거는 내가 못하니까 학원 거를 일단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해놓고 나서 꼬박 이틀 했어요. 날밤 새가지고 선생님끼리, 남자 선생님들은 일하고 여자 선생님들은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틀을 꼬박 밤새고 학생 컴퓨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세팅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암암리에 미국으로 잡혀갔어요. 그 FBI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런 데서 잡아갔어요. 그래갖고 대만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학생을 왜 데리고 가냐 이거. 그래서 혼내주려고 데리고 왔다 이거죠. 우리가 혼내줄 테니까 빨리 보내라. 근데 대만에는 관련 법률이 없었어요. 이런 법률이 없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냥 나쁜 애 이렇게만 욕먹으면 끝나는 건데 처벌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대만에 관련 법률이 생겼어요. 이 학생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끌려갔던 애는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1년 후인가 이제 미국에 초청으로, 아주 실력 있는 학생이었대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미국 FBI에서 이제 초청받은 사람으로 이제 근무하게끔 뭐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 바이러스는요, 뭐 C브레인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였는데요, 이것도 아주 애먹이었었어요. 미켈안젤로 바이러스는요 3월 6일 바이러스예요. 3월 6일 날만 이 바이러스가 감염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신학기 때죠. 3월 6일이 미켈안젤로가 태어난 생일입니다. 그래서 요 하루만, 1년에 한 번만, 아주 미칩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뭐 보세요. 밑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름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돌대가리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요. 다마내기 바이러스 있어요. 다마내기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감염돼 갖고 이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우리말로 양파 바이러스라고 했던 시절도 있고요. 별의별 바이러스가 다 있었습니다. 멜리사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애먹습니다. 웜은 뭐냐면은요, 파괴 기능이 없다고 써있나요? 답에? 치료 기능. 그렇죠. 바이러스에는 치료 기능이 없죠. 지가 잘못하는데 지가 치료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바이러스에는 복제, 은폐, 파괴 기능이 있는데요, 웜이라고 하는 애는 파괴 기능은 없어요. 대신에 자기 복제 기능이 강해요. 복제 기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있는데, 그런 그 웜이라고 하는 거에 감염이 되면은요, 여기 프로세스가 막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늘어나면 이 메모리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사용하는 개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꼭대기까지 꽉 차죠. 메모리가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일 못 하잖아요. 그럼 푹 하고 나가요. 컴퓨터가 꺼져요. 그리고 나서 껐다 이제 다시 키면 이상이 없다가 자기가 계속 또 복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메모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일 못하는 거예요. 일 못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속상하죠. 짜증이 나죠. 아무것도 못해요. 예. 여러분은 경험이 어떠세요? 바이러스 감염 경험이 있으세요? 학원이 초토화됐었고 강의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우리 센터에는 백신이 좋은 게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요, 그 당시 때는 백신이 비쌌어요. 그냥 그때가 그 CIH 바이러스 감염된 시절이 그 안철수 씨가 백신을 이렇게 무료로 공급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료였거든요. 외국 백신들, 백신 하나에 뭐 몇십만 원 했었단 말이에요. 몇천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을 공동 구매한 거죠. 학원에서 전국적으로 막. 예. 그래가지고 어떤 쇼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만들까요? 누가 만드는 거잖아요. 대만의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잖아요. 홈페이지. 그럼 이 메모장은 뭐로 만들었으며 윈도우는 뭐로 만들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카톡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로 만들었냐 이거지. 뭐로 만들었으니까 결과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만드는 프로그래밍 원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 자바, C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 여기 어디 뭐가 있나 볼까요? 책에 여기 보니까 뭐 자바라는 말도 나오고 C도 나오고 뭐 여기 HTML 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런 거 자바도 있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 예,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에는 뭐 코볼, 포트란, 뭐 파스칼 이런 거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건 70년대, 60년대 나와서 80년대 사라졌고 지금도 그냥 역사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바로 C라는 프로그램이죠. C.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만든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제작을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요. 유닉스 운영체제가 먼저 개발이 돼 있었어요. 이거를 개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유닉스 운영체제 제작을 위해서 개발되었으면 C라는 게 먼저 나왔고 유닉스가 나중에 나온 거죠. 유닉스를 제작했으니까 C로. 근데 C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유닉스가 먼저 나와 있었는데 얘를 개량하기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언어가 C예요. 유닉스가 먼저 나왔고 C가 나중에 나왔고. 근데 C라는 언어가 뭐가 좋으냐면은요. 그 당시 때 프로그램들은 보통 소프트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탕 화면에 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라, 뭐 나이를 입력해라, 뭐 급여가 얼마냐, 그럼 계산을 하고 성적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C라는 언어는 하드웨어도 관리를 하더라 이거지. 프린터를 움직이게 해라, 그럼 프린터가 착착 작동이 되고 이런 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C 언어가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이 C라는 언어가 너무 좋으니까는 이제 C 다음에 나온 언어들이 뭐 C++라든지 C#이라든지 하는 그런 언어들이 나왔고 이 C 언어를 개량해서 만든 게 바로 자바라는 언어가 나왔고 이 자바라는 언어가 아주 너무나도 성능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앱이 있잖아요. 앱, 카톡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팡 이런 게임들이 바로 자바라는 언어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는 기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윈도우를 쓰고 있고 저기는 맥킨토시를 쓰고 있단 말이야. 예, 맥 OS를 쓰고 있고 저기는 뭐 다른 컴퓨터 운영체제가 달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운영체제하고 기기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개발해서 돌리면 다 돌아가. 만능이야 만능. 만능.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 이식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기본적이라는 영어 뜻의 베이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베이직은 어느 영어들의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베이직이라는 말은요 비긴은 이렇게 쓰나요? 비긴 시작하다. 영어가 딸려서 큰일 났다. all 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 비기너니까 초보자들이에요. 초보자들이 그 여러 목적으로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호화된 명령 코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의 줄임말이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인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러 가지 않습니까? 컴퓨터 학과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리키는 언어가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가리켰어요. 이게 쉬웠거든. 그리고 옛날 8비트 컴퓨터 아시죠? 8비트 컴퓨터를 딱 키면 이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딱 나옵니다. 베이직이라는 언어가요 종류가 한 4, 50가지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뭐 휴 베이직도 있고 M 베이직도 있고 S 베이직도 있고 H 베이직도 있고 종류별로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베이직 하나를 또 스티브 잡스가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는 그 골든벨인가 거기에 베이직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시험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만 나왔으면 출제가 완전히 잘못된 건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에 관한 여러 업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업적들이 이제 나열이 되니까는 아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이제 답을 맞춘 건데 난리가 났었어요. 어디 베이직을 그 사람 혼자서 개발했냐고.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처음 배우는 이유는 얘가 문법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법이 쉽고 그 단점이 뭐냐면 실행하면 좀 느려요. 실행하면 느려. 근데 C라는 언어나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어려운데요. 완성된 결과물을 실행할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실행을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 금방 만들어. 금방 만들어. 그리고 C라는 언어로 만들면 굉장히 오래 걸려. 근데 이제 만든 결과물을 타고 이제 부산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베이직으로 만든 언어, 이 자동차하고 C라는 언어로 만든 자동차하고 이제 출발을 하면 C라는 언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베이직을 먼저 배우고 C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좀 쉽게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베이직 말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죠. 비주얼 베이직. 예.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재밌어요. 과거의 베이직은 키보드로 다 글자를 쓰지만 비주얼 베이직은 키보드로 글자를 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네모를 그린다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네모가 그려지잖아요. 우리 아래 한글이나 엑셀에서. 근데 과거의 베이직은 다 키보드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네모를 그려라. 뭐 길이는 얼마큼, 너비는 얼마큼, 뭐 이렇게 색깔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명령을 주는 거고 비주얼 베이직은 마우스를 클릭하면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고 뭐 그런 거고. 구조적 언어, 뭐 객체지향 언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적 언어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하고 무슨 일하고 무슨 일하고 끝 이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적 처리는 어떻게 돼요? 성적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OMR 답안지를 이제 투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투입해서 이제 뭐를 합니까?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겠죠. 1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 그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들의 OMR 답안지를 다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입을 하면 안에서 개인별 합계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뭐예요? 뭐 순위도 나오겠죠. 순위.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죠. 계속 성적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뭐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고 끝 이런 거지 뭐. 그런데 우리 카톡이라든지 또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떤가 보세요. 뭐 시작을 해갖고 반드시 끝나라는 말은 없잖아요. 내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상태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면 무슨 뭐 구조적 언어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언어의 구조를 언어를 이제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그 제작하는 방법에서는 구조적 언어 방식으로 만들 거냐, 과거의 성적 처리, 뭐 급여 계산 처리, 단순하게 처리하는 이런 것도 있고, 객체지향 언어라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데 이런 객체지향 언어의 방식을 이용해서 객체지향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건데, 객체지향 하면은요, 거기 나오는 영어 중에 상속성, 뭐 캡슐화, 추상화 이런 말들이 혹시 나올 수 있어요. 보기 중에. 그러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거로
연결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몇 날 며칠 갖고도 부족해요. 객체지형이라는 언어 자체를 설명한다는 게. 그래서 조금 그냥 제가 얼버무리듯이 넘어가는데, 객체지형 언어 그러면 상속성, 캡슐화, 뭐 추상성, 추상화 이런 게 있다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번 문제 보면은 C 언어의 특성이 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 문제에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하는 게 틀렸다고 나올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따지고 보면 틀린 거예요. 요즘 언어들은요,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러 방식을 다 지원합니다. 그럼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죠? 답은 1번으로 해주시고요. 자, 2번. 객체지향 언어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자바. 근데 자바 언어, 객체지향 언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플랫폼에 관계없이 독립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바라는 언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 자바는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면요. 리모컨 있죠, 리모컨. 요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리모컨이 있었어요. 근데 요 리모컨을 가지고 얘도 사용하고 쟤도 사용하고 하면 좋겠다 이거지. 냉장고에도 사용하고 오디오도 사용하고 전자레인지도 사용하면 좋겠다 이거야. 선풍기도 사용하고 통합 리모컨.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TV에다 갖다 놓고 띵 누르고 오디오에다 갖다 놓고 띵 누르면 작동이 되게끔 했는데, 사용자들이 그런 걸 원치 않더라 이거야. 왜? TV 사면 TV 리모컨 주고 오디오 사면 오디오 리모컨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누르면 되지. 선풍기 사면 선풍기 리모컨 주는데 뭐하러 리모컨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갖다 대고 누르냐고. 리모컨이 하나씩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귀찮다 이거야. 각각 사용하는 게 편하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깨갱한 거지. 에이,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궁리를 해서 만든 게 인터넷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자 이거지.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자바라는 언어가 투입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고,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인기 품목이 된 거죠. 초기에는 자바라는 언어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앱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앱 개발. 그런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다 자바로 만들어요. 전국 버스 안내 뭐 이런 거 있죠. 뭐야 이 번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 자바라는 거로 만들어요. 자바를 모르면 앱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히트 품목 중에 하나죠, 자바가. 자, 언어 번역에 관한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언어 번역.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컴퓨터 언어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었느냐 기계 중심으로 만드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계 중심이냐 아니면은 사람 중심이냐. 처음에는 기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기계가 알아듣기 쉽게끔. 그래서 A라는 컴퓨터가 있으면 A라는 컴퓨터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B라는 컴퓨터가 있으면 B라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하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그거를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은 능력자들 외에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사람 중심으로 만들자.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빨리 배워서 프로그램 개발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기계 입장에서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드, 네임, 그 다음에 넘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제 프로세싱 하는 거죠. 토탈은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는 토탈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뭐를 출력할 거냐면 이름하고 그 다음에 토탈하고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지 않습니까? 읽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출력해라 이거지. 그리고 얘를 더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3으로 나눠서 평균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사람 중심의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계가 못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듣나? 사람도 어떨 때 못 알아보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기계가 알아듣게끔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는 기계 중심에서는 번역기가 필요 없어요. 왜? 기계가 알아듣는 말로 직접 쓰니까 편한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하나 있어. 저처럼 영어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야. 둘이 대화가 가능해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막 뭐라고 할 거고, 저는 못 알아듣니까 우리말로 막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영어가 아니죠. 한글 우리말을 잘하는 미국 사람이 있든지,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 있든지, 둘 중에 누구라도 있으면 중간에 통역을 해주든지 번역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면서 서비스 차원으로 이제 번역이 등장하는 겁니다. 번역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번역이냐 통역이냐 하는 말이 나와요. 번역은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컴파일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컴파일이라고 하고 통역은 인터프리터라 그래요.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이거 번역기, 인터프리터는 통역기. 예. 책에 보면은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가 나와 있죠. 컴파일러는 번역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라는 말로 써요. 뭐 동시 통역한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우리가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해요? 책 한 권을 주고 번역하시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바꿔놓는 거죠. 1페이지 첫 번째 줄만 바꾸고 뭐 두 번째 줄 따로 바꾸고 세 번째 따로 바꾸는 게 아니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통째로 바꿔놓는 게 번역이죠. 번역은 뭐예요? 통역은 뭐예요? 통역은 그때그때 바꾸는 거죠. 그때그때. 보통 동시 통역 같은 거 하면 저 사람이 말할 때 그때그때 바꿔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떠든 거를 모았다가 우리말로 바꿔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책에는 컴파일러는 전체를 번역을 하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한 줄씩 번역한다고 나와요. 통역을 한다고 나와요. 아까 여기 보세요. 요 네 줄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려면 번역은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네 줄을 한꺼번에 기계적인 말로 바꿔요. 기계 중심으로. 근데 중간에 잘못 썼어. 여기다 이렇게 썼어. 모르고 이렇게 썼어. 여기서 에러가 나거든요. 에러가 나.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 세 번째 줄 에러 났어요 라 그래. 그럼 이걸 고쳐. 여기가 틀렸구나 하고 이렇게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터프리터 통역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까지 해요. 첫 줄은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해요. 그래서 합계는 나와요. 근데 평균 계산하는데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났네 라 그래요. 에러가 났네 그래. 그럼 이걸 고쳐. 고쳤어. 다시 실행을 하면 첫 줄, 야 컴퓨터야 이게 읽어드리고 여기서 합계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고 출력하는 거야 하고 알려줘요. 근데 또 실행하면 읽어드리고 합계 내고 평균 계산하고 출력하는 거야 라고 또 알려줘요. 매번 할 때마다 알려줘요. 매번 할 때마다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매번 할 때마다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기계한테 알려주는 건데, 통역은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러는 번역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계적인 말로 딱 바꿔버려요.
기계말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실행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바뀐 말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읽어드리고 이거는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출력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바뀌었으니까 그냥 바로 실행을 한단 말이야. 바로 실행을 해요. 즉 책 한 권을 우리가 번역을 받으면 영어로 된 책이 우리말로 바뀌어서 왔으니까 그 책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책을 통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줄 무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 알려줄 거고, 두 번째 줄은 무슨 말이야? 하고 무슨 줄 알려줄 거고. 다 읽었어. 다시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 모르니까는 이거 무슨 말이야? 하고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통역은. 근데 번역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한꺼번에 바꿔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르다 그러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인터프리터는 매번 할 때마다 번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느린 거고, 대신에 번역하는 속도는 어때요? 인터프리터는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바꿔줘가면서 설명해 주니까 진행이 돼요. 근데 컴파일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완성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지, 중간에 에러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포트라이더, 코볼이다, 알고리다 하는 언어는 60년대 얘기입니다. C 언어. 오른쪽에 보면 베이직이라든지 C 언어도 컴파일러 언어인데요. 여기 C라고 있네. 포트란 밑에 보면 C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컴파일러 언어들은요, 인터프리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통역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사용하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거를 다시 컴파일러로 번역을 해서 결과물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써요. 따로따로 쓰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따로따로 쓴다고 해서 그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든 통역을 하든 끝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링커라는 말이 나오네. 링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이 하나만 작성되나? 자, 보세요. 여러분 세금 계산하는 거 있죠? 세금 계산.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전 세금 계산하는 걸 모르거든요. 세금을 몰라요. 그럼 세금 계산하는 거는 누가 잘할까? 세무서에서 잘하겠지. 그럼 세금 계산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 입력을 하고 세금 관련된 자료를 또 입력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세금에 관련된 자료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출력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처리하겠지, 처리. 근데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어디 있어요? 세무서에 있잖아. 세무서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처리는 내가 못하잖아. 못하니까는 입력하고 출력하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세무서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송출하고 받아오는 것까지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세무서에 있는 프로그램에 세금 관련된 처리되는 내용이 처리가 돼서 온다는 거죠. 그럼 출력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중에 그 전국 그 버스 있죠? 전국 버스에 관련된 자료를 여기 이제 우리가 꺼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센터 앞에 버스 정류장에 무슨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발한 사람이 몇 분 후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그 사람 몰라요. 그 데이터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또는 인천, 이렇게 경기도 지자체마다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개발자는 어떻게 하느냐? 처리되는 부분 있잖아요. 처리되는 부분은 각각 지자체에 있는 정보가 오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뭐를 개발할까?
버스 정류장에 보면 버스 코드가 있잖아. 버스 정류장 번호 있잖아요. 그 입력하면은 아 무슨 버스 정류장이구나. 그럼 여기에 무슨 버스가 오는구나. 이거. 그 다음에 GPS를 연결을 하면 현재 위치가 어디 있으니까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는 정보만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GPS는 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아는 거죠. 그 위성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 위성은 국가 거잖아.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함부로.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리할 부분이 있고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라이브러리를 결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GPS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 버스가 어느 버스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가지고 어느 버스 번호가 차량 번호 몇 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 개발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결합을 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국 버스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링커예요. 결합을 해서 작동되게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합이 돼서 링커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니까 우리 스마트폰에서 전국 버스 정보 해갖고 탁 터치하면은 정보가 쫙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열리게 해주는 거. 그게 로더예요. 로더. 로더는 프로그램을 불러와 주게끔 해주는 프로그램. 카톡을 내가 실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카톡을 터치하면은 카톡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카톡은 위에 있는 컴파일에 의해서 링커로 연결이 돼서 완벽하게 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로더라는 걸 실행해요. 로더야. 로더가 왜요? 뭐 실행해 드릴까요? 나 카톡 좀 실행해 줘. 알았어요. 그럼 카톡 제가 찾아볼게요 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로더를 호출해요. 로더를 호출해서 여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주면 얘가 작동이 되는 거죠. 작동이 된다는 게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 과거에는 이렇게 실행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카톡을 그냥 바로 실행하잖아요. 카톡을 바로 실행하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항상. 마치 우리 뭐 하는 것처럼 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열기. 뭐를 열어드릴까요? 하면 나 뭐 열어줘 하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로더가 따로 있어서 그 로더를 실행해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카톡을 찾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열기 누르면 이제 카톡이 짠 하고 실행이 되는 건데 지금은 실행 프로그램에 로더가 붙어서 바로 실행이 돼요. 저 생각해 보세요. 로더를 호출해서 지정하는 게 편합니까? 바로 그냥 카톡을 실행하는 게 빠릅니까? 바로 실행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 로더를 부르지는 않고 로더가 같이 겸해서 붙어 있더라 하는 거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이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대학에서 한 학기예요. 요 과정이 한 학기야, 한 학기. 그러니까 이거를 불과 한 10분 만에 떠들어 제끼려니까 제 입술도 부러뜨고 죽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한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오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올 테니까. 자, 근데 이해는 시켜드리려고 제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른쪽에 문제를 보면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첫 번째 나온 거는 뭐냐면은 인터프리터 번역이죠. 번역. 인터프리터 통역이죠.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기기어로 변환되는 게 없어요. 기기어로 변환된다는 거는 컴파일이에요. 컴파일. 번역을 해야만이 번역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컴파일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프리터 얘기가 아니고요. 해당 설명이 잘못됐고요. 자, 2번 문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거는 뭐다? 컴파일러죠. 컴파일러가 번역을 시켜서 그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모듈로 만드는 역할은 링커. 아까 링커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링커 얘기가 나왔다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 링커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번역을 하고 링킹을 하고 로딩을 하고, 로딩이 되면은 이제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딩이 된다는 말은 주기억 장치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주기억 장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데이터가 입력되고 하는 거죠. 56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특별히 몇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 기억하시고요. HTML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XHTML이라고 있어요. XML 그 다음에 VRML 그거 기억하세요. HTML은요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거.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HTML이라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HTML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라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소스북이라고 있어서 소스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네이버 첫 화면을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거를 만든 내용이 이거예요. 한 1000줄 들어간 것 1000줄이 넘나? 예, 한 1200줄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보이는 요 화면은 요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부동산을 제가 누르면 부동산에 관련된 화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화면에 들어있는 소스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스 보기를 누르면 이건 또 부동산 홈페이지를 만든 내용이에요. 이거는 5000줄이 넘게 들어갔네요. 이때 보시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여기 꺽쇠 뭐라고 쫑얼쫑얼 쓰고 나머지 찌리릭 하고 꺽쇠 닫아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BR 이렇게 그 다음에 뭐 P 뭐 폰트 컬러는 레드 하고 여기 안녕이라고 쓰고 슬래시 폰트 이렇게. 그럼 이 안녕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줄을 바꿔라, 이건 문단을 바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우린 태그라 그래. 태그. 다른 말로는 뭐 태그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태그. 우리 옷 같은 거 사면 거기에 상표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게 태그인데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HTML이라고 하는 언어는 단점이 뭐냐면은요, 그 태그를 내가 못 만들어요.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태그만 쓰는 거지 다르게 내가 뭘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안녕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싶어. 안녕이란 태그는 인사할 때 쓰는 태그야 라고 만들고 싶은데 네 맘대로 못 만든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XML이에요. 태그를 막 확장해서 쓸 수 있는, 태그를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VRM은요 뭐냐면 가상처리, 가상현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VRML, 버추얼 그거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펄도 있고 ASP도 있고 JSP도 있고 뭐 자바라는 언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 설명하려면 한 1년 걸립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관심 없고요. 우리가 엑셀로 지금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거 치중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신에 관한 거 시작할 겁니다.